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도자기 공방을 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공방에서 제가 종종 이곳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끔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오는 방송이 라디오인가요? 아주 재밌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여기를 칭찬하고 홍보한답니다. 저로 인해 늘어난 구독자분들도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님, 제 사연이 좀 부족하더라도 채택해 주실 수 있죠? 전 이제 막 30이 된 젊은 나이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 결혼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아요. 결혼 같지도 않은 결혼을 한 번 했었지만 그 결혼에 대한 자세한 과거사를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제 결혼에 얽힌 사연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우리 집 가오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이에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는 모쪼록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인성이 일순이다. 이런 가르침 듣고 자라면서 저는 남들에게 패기칠 만한 일은 최대한 피하면서 착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시절도 있었죠. 후일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 돌아온 저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착한 것은 죄악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모자라고 나약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 걱정만 끼쳐드렸거든요. 술에 취한 저는 울면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엄마를 잡고 원망도 했어요. 엄마, 착하게 살라면서 그러면 하늘에서 알아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헌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남들 눈치나 보고 착하게만 살아서 세상 모두가 날 얕보고 버림까지 받았다고요. 전 다시는 그 못난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행히도 지금의 저는 그 어려움을 딛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제 과거를 공개하는 용기를 내보았어요.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주신다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2명의 남자와 사랑을 해봤습니다. 첫사랑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오빠였는데 제 눈에 눈물 나게 한 적 없는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꽤 오래 사귀었다가 2번째 남자 때문에 헤어지고 말았지만 그는 나중에 제 결혼식에 와서 지난 헤어짐을 후회한다고 눈물까지 쏟으며 절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2번째 사랑은 바로 회사에서 만난 상사와 하게 되었죠. 저는 대학교의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기업의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모델이나 연예인 제의를 받을 정도로 늘씬하면서 육감적인 몸매, 거기에 단아한 얼굴까지. 면접에서 절 좋게 봐주신 덕분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회사에서 한 임원의 개인 비서직을 맡았다가 조직 개편 이후 제 자리가 바뀌게 되었죠. 제가 새롭게 모시게 된 상사는 이번에 갓 승진한 장성진 상무님이었습니다. 사연에 등장하는 분들은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명을 좀 쓸게요. 보통 임원들 나이대가 4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이 많으신데 독특하게도 장 상무님은 30대 중반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임원을 단 능력자였죠. 앞으로 장 상무님을 보필할 이채희 비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부탁해야죠. 이 비서는 외모가 뛰어나서 인기가 많아 보이는데 남자친구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당시 첫사랑 오빠와 교제 중이었던 저는 솔직하게 상무님께 답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자친구부터 물어보시는 건 좀 요즘 시대에 성희롱 비슷한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다행히 젠틀하신 장 상무님이 일 외적으로 절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퇴근할 때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거나 술 한잔하면서 친근하게 대하셨어요. 우리 비서들에게는 암암리에 철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시는 상사분과 추문이 나는 일은 경계하고자 가벼운 만남이나 여지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도 같고 추파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뭔가 애매했지만 상무님은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았죠. 어느 날 상무님의 외부 일정으로 상무님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어떤 여자분께서 받으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비서입니다. 내일 차량 대기 시간이 변경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전 8시까지 기사분이 댁 앞에서 대기하겠으니 상무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출장에서 돌아오신 상무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상무님, 아까 댁으로 내일 오전 변경된 차량 대기 시간 알려드렸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아, 상무님 아내분께서 참 상냥하고 공손한 말씨를 가진 분이시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제 말에 의외로 상무님은 아주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군. 제이씨, 난 미혼이란 말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저는 이 실수를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젊고 예쁜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진심으로 미안하면 오늘은 꼭 회식합시다. 그렇게 상무님과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상무님 단골집이라며 데려가셨는데 자그마한 다다미방에 둘이서만 있으려니 좀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상무님은 자꾸만 제게 술을 권했고 어느덧 일본 술 2병이나 마시고 말았죠. 둘 다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 있는데 상무님은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총각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렇게 이비서를 만나니까 요즘 회사에 오는 아침마다 행복하더군. 나이는 내가 제이보다 많지만 능력이나 재력 면에서 우월한 남자라고 나.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한테 넘어오지 그래? 역시 상무님은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 당시의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배신할 마음은 없었죠. 상무님의 이야기에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오빠, 이해가 안 돼. 우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냥 더 자세히는 묻지 마. 너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내 그릇이 이 정도인 놈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네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제대로 된 이별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전 첫사랑에게 뻥 차이고 말았어요. 사랑에 실패하면 이렇게 입으로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힘든 거였나 봐요. 겨우 회사에 출근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시련의 아픔으로 허우적대고 있는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장 상무님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전 어느새 장 상무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상무님처럼 이렇게 능력 있고 좋은 분이 왜 아직 결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야 제이 같은 여자를 못 만났으니까. 난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일만 하느라 달려왔지. 하지만 널 만났으니 이제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해볼까?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제 입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키스였고 저도 조금씩 그런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2달 만에 사내 비밀 연애를 그만 부사장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부사장실에 불려간 장 상무님은 흥분한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이랬죠. 전무님이 사내에서 그것도 직속 비서랑 연애는 불가하다고 엄포를 놓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럼 결혼하는 것만큼은 회사에서도 못 맡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넌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이것이 남편의 청혼이었습니다. 저는 비밀 연애를 끝내고 회사 사람들에게
장 상무와의 결혼 사실을 알렸어요. 제 친한 비서 친구는 물론 회사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보고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라 뒤로 호박씨 까는 여우라고 하는 자도 있었어요.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팔자 펴보려고 한다고요. 제 진심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관계도 잘 모르면서 남들은 이렇게 입방아를 찧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제 나이 25살, 남편은 35살로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평창동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택이 주는 위압감에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부잣집의 임원 사위를 드린다고 반기셨지만 한편으로는 제 결혼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가 너무 기우는 결혼을 한다는 것이 걱정되는구나. 남들이 보면 날 하나 팔아서 발자 피겠다는 소리를 듣겠어. 우리 딸 조건이 처진다고 괜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니?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시댁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시모를 모시고 살림을 했지만 어머님이 모든 경제권을 들고 지셨고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장을 볼 때도 딱 10만 원만 주시고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그 금액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시모는 제가 영리하지 못하다고 타박만 하셨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가끔 지갑에서 빼내주는 용돈만이 제가 오롯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가는 것이 팔자 피는 거라고 비단길이 펼쳐진다고 했던가요? 전 혼자 회사 다니면서 월급 쓰고 다닌 시절보다 더 궁핍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어머님 가르침대로 돈을 아끼고 검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시댁의 부는 다 집안에 올곧은 신조가 있어서겠죠. 아무리 이런 부자라 해도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어머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살림했습니다. 제가 시집에 들어온 직후 어머님은 이 저택에 일하는 가사 도우미 한 분을 내보내셨거든요. 집에 일할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3명은 너무 과하다면서요. 그렇다 보니 이틀에 한 번은 2층 방 청소, 화장실 청소와 온 가족 빨래들을 하느라 전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물론 우리 시모만큼은 탱자 놀거나 쉬셨지만 말이죠. 나도 젊었을 적엔 너보다 더했다. 지금은 관절도 상하고 혈압이며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것뿐이지만 말이다. 맞아요. 젊은 제가 집안일을 해야지 시어머님과 같이 하자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가끔은 악소리가 날 만큼 힘들어서 가사 도우미를 추가로 고용하자고 말씀드려봤지만 어머님은 야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전 과로로 2번 쓰러졌는데요. 그중 한 번은 제 뱃속의 아이를 임신한 채였습니다. 첫 아이를 사산으로 떠나보내니 그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었죠. 거기에 더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 시모의 냉담한 태도였습니다. 젊은 애가 몸이 그리 부실해서 어떻게 하려고. 볼 것 하나 없는 애 젊고 튼튼해서 애 하나는 잘 나올 줄 알고 들였다만. 넌 우리 장신의 장손을 낳아줄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아들 2 이상은 안겨줘야 해. 몸 관리 철저히 해서 다시는 유산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시모는 아기를 유산한 책임을 저에게 짊어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때의 저는 시어머니께 대꾸도 잘 못하는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있어서 참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팔자도 꼬였던지 또 한 번의 조기 유산 이후 한동안 임신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소중한 아기를 잃을 수가 없겠어서 전 겨우 남편을 설득해서 난임센터에 가보았어요. 우리가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남편분 정자 상태가 별로 건강치 못하네요. 한마디로 늙고 병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꾸준히 난임 치료를 해야 착상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시모도 남편도 유산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지만 사실 남편이 문제였던 것이죠. 병원 밖을 나가버린 남편은 다시는 그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화를 냈어요.
나 같은 남자가 왜 그런 돌팔이 병원에 가야 해? 내가 문제 있을 리가 없잖아. 완벽한 나, 이 장성진의 정자가 그럴 리가 없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남편은 그 이후 절대 난임 치료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병원에 다녀와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시어머니도 의사의 말을 부정하려 들었죠. 성진이 말대로 그 병원이 엉터리네. 도무지 신뢰가 안 가는구나. 우리 집 주치의 정 닥터가 다른 센터를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 거기 가거라. 너만. 정 닥터 말로는 우리 성주는 괜찮고 아마 네 문제가 아닐까 하던데. 그렇지만 의사 말을 신뢰하지 못한 채 저 혼자 하는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 유산 이후 아기 천사는 우리 부부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지만 이제 남편은 밤에 저를 멀리까지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자 남편은 저와 한 침대를 쓰려고도 하지 않고 서재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여자의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승진 시험을 앞두고 일이 많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자의 양기를 분명 다른 곳에 쏟고 있구나 싶은 의심이 들었고 그 상대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남편의 새로운 비서, 한비서였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이후 남편에게 새로 배정된 비서가 바로 한비서예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그녀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도둑질이 힘들지 두 번이 어렵겠나요? 비서였던 저를 노리더니 결국 자기 여자로 만든 남편이 과연 이번 비서와 어떨지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결국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날이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친했던 비서 동기가 오늘 장상무님 결근하셨다고 제게 안부를 묻더군요. 남편은 분명히 여느 아침과 같이 출근하겠다고 나갔는데 말이죠. 당장 운전기사에게 남편이 최근 자주 가면서 내가 모르는 장소가 어딨냐고 캐물었죠. 사모님, 제발 저를 통해 이곳을 알아낸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여기가 이 댁의 별장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운전기사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았더니 경기도 양평의 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결혼한 아내도 모르는 이런 호화로운 별장이 있었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 집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고 막 호통치셨어요. 여기는 부잣집의 개인 주택입니다. 아무나 와서 얼씬대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사모님한테 혼나요. 저 다름이 아니라 평창동에 사는 장성진 씨의 아내입니다. 그 사모님, 우리 시어머님 심부름으로 온 거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도 어디서 이런 기질을 발휘했는지 거짓말이 술술 나와버렸죠. 제 말에 속은 관리인 아저씨는 아드님이 결혼한지 몰랐다며 얼른 별장 출입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별장 안을 구석구석 다니며 들여다보니 드디어 제 의심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한비서와 이 별장에서 놀아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남사스럽게 두 사람이 거의 벗은 채로 케이크를 들고 키스하는 사진부터 해서 진탕하게 놀아난 사진들이 이 방 저 방에 넘쳐 흘렀으니까요. 이래서 여자의 직감은 무시 못할 것이라고 하나 봅니다. 별장에서 확실하게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자 전 그 길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나 어디에 있냐고? 지금 동정업계 임원 모임이 있어서 기흥에 있는 HH 골프장에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남편이 있다는 골프장으로 단숨에 차를 몰아가 보니 마침 로비에서 한비서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비서까지 옆에 있는 광경을 보니 전 침착함을 잃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 앞으로 가서 별장에서 가져온 불륜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남편이 얼마나 부도덕한 자인지를 공개해버렸죠. 저기 있는 비서랑 비밀 별장에서 이런 낯뜨거운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세상에, 결혼한 유부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한 기업의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저급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두가 아셔야 해요. 당신
모두 앞에서 잘못을 빌고 반성하라고요. 요사스러운 한비서는 아연실색하며 뿌려진 사진을 급히 수거했어요. 그리고 몹시 당황한 남편은 같이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빠져나와 저만 급히 주차장으로 데려갔죠.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갑자기 제 머리통을 한 대 가격하고 말았어요. 너 미쳤어?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신데 쪽팔리게 이런 조잡한 짓까지 벌인 거야? 당신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날 감쪽같이 속여놓고서 내 앞에서 사죄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한테 손찌검까지? 아, 한비서랑 말하는 거지? 극간열로 씨.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은 당장 가버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절 억지로 차에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후안무치한 남편은 물론이고 비밀 별장에 대해서 감춘 시모까지 모두가 원망스러워서 그 기분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죠. 전 친정에 가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 스스로 반성하고 절 데리러 오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친정에 가 있어도 남편은 절 찾지도 시모는 연락도 없는 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모는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평창동 집에 오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님이 남편을 혼내주고 바람기까지 고쳐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갔죠. 하지만 시모는 전혀 예상 밖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로부터 며느리 칠거지약에서 제일로 심한 것이 투기와 질투라고 했다. 너 역시 비선 나불랭이로 내 아들과 시작해서 결혼까지 갔으면 대충 알지 않니? 이 정도로 여자 문제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는 흔한 일이야. 아내로서 관대하게 넘기고 현명하게 처신하지는 못할 망정. 중요한 모임까지 가서 그 난리를 치고 와? 거기는 나도 모임 자주 가는 골프클럽인데 너 때문에 얼굴 팔려서 앞으로 어떻게 간다니? 너는 아무래도 글러먹은 애로구나? 더 이상 이 집 식구로 있을 자격이 없어. 뭐 하나 볼 것 없는 물건을 어리니까 얘라도 잘 나을까 해서 드렸더니 이런 꼴까지 보이고. 내 아들과 헤어져라.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무리한 일을 시키시고 복종을 강요하셔도 저 말씀 잘 따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은 며느리 되고 싶어서 힘들어도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 더럽게 바람피고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만 잘못인가요? 제 티끌만 보이시고 남편의 큰 흉은 괜찮아요? 이게 어디 누구 앞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난리야. 네가 먼저 젊고 싱싱한 몸 드러내면서 유혹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할 만큼 해줬지. 그런데 그 탐스러운 가슴도 한 3년 물고 빨고 하니까 금세 질리더라. 엄마 말씀대로 넌 이제 이혼 가치가 없으니까 그만 갈라서. 제가 이 집에서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요. 이대로는 저 못 나가요. 그냥 남편과 못 헤어진다고요. 아휴, 이제야 없는 집안에서 자란 거지 같은 티를 드러내는구나. 자, 여기 있다. 네가 좋아서 환장하는 돈. 어차피 우리 아들 사장 승진도 코앞이고 이 기회에 새로운 며느리를 들여야겠어. 호적도 깨끗해 애도 없어. 너 하나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되니 얼마나 깔끔하고 좋으냐. 어서 이 봉투나 들고 집에서 썩 나가거라. 제가 멍청한 건지 두 사람이 영악한 건지 사실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혼인신고 마쳤다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이혼하려는 마당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시모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말라면서 고작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로 떼우려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참, 너무들 하십니다. 식모처럼 부렸던 세월을 세경으로 계산해도 이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고작 1,000만 원이라니 사람으로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역시 너는 부잣집 돈이나 노리고 들어온 아이가 분명해. 너 사랑해서 내 아들하고 결혼했다며. 그러면 됐지. 네 주제에 어디 이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볼 수나 있겠냐. 그 정도면 퇴직금으로 1,000만 원도 후하다. 잡소리 말고 나가. 경찰 불러?
이미 가사도우미를 시켜서 집안의 제 물건 모두가 박스로 포장되어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이들은 절 내쫓기로 결정하고서 이렇게 모든 일 처리를 다 해놓은 모양이에요. 참,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 같네요. 하루아침에 내쫓긴 저는 대문 앞에서 짐 박스들과 함께 허망하게 있었어요. 이윽고 저 멀리서 1톤 트럭이 와서 제 앞에 서더군요. 아주 친절하시게도 이 짐을 트럭에 싣고 당장 사라지라는 시모의 지시를 받고 온 트럭이었겠죠. 파란색 트럭 문이 열리고 아저씨 한 분이 저와 짐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하하, 참나. 그리고 뭐 더 묻지도 않고 익숙하게 제 짐을 트럭 화물칸에 실어주셨습니다. 기사님과 차에 올라타서 친정으로 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조수석에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기사님이 흘끔대며 절 보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러고 친정집까지 둘이 차에 타고 갈 생각을 하니 답답해서 못 참고 그만 기사님에게 질러버렸죠. 기사님, 여자가 철학 맞게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나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가 무슨... 맞아요. 저 시댁에서 내쫓기고 나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맞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면식도 없는 분까지 절 그렇게 보시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럽단 말이에요. 온갖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있던 저는 복물 터지듯 감정이 북받쳐서 처음 보는 남자분 옆에서 서럽게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기사님은 손수건 하나를 제 무릎에 올려두셨습니다. 손수건에는 S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섬세한 여성이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새겼을 것이 분명한 정갈한 이니셜.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으니 이윽고 기사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마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당황해 한다거나 저를 달래준다거나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서 전 놀란 눈으로 기사 아저씨를 봤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까맣게 그을린 그는 나이 지극한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옆 얼굴을 보니 40이 됐을까요? 제 남편과 비슷한 나이겠거니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그 남자분의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했죠. 처음 보는 분이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평창동 시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 이런 트럭 기사가 별 얘기 다 한다 싶으시죠? 당신처럼 그 집에서 여자 혼자 내쫓긴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왔는데 서투르다며 일당도 못 받고 나온 정원관리사. 서툴고 그저 큰 사모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둔 가사 도우미.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지만 이렇게 가족이었던 사람이 내쫓긴 적은 당신이 아마 3번째쯤 되려나. 이렇게 말하면서 평온하고 무표정하던 남자의 얼굴은 갑자기 일그러지면서 몹시 화나 보였어요. 그 집 사람들이란 하나같이 사람을 괴 취급이나 하면서 버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버려지는 사람의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심정은 알지도 못하고 저들 입에 좋은 거 넣고 좋은 옷 입으면 그뿐인 이기적인 인간들. 이쯤 되자 전 그분이 시댁과 어떠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기사님, 분명 우리 시댁과 무슨 관계가 있으셨던 거죠? 전요. 이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개 윌리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다가 이렇게 내쫓긴 거예요. 아들도 낳지 못하고 유산이나 하는 가치도 없는 여자라면서. 그래도 4년이나 함께 산 제 아내를, 또 제 며느리를 한순간에 버린 자들이라고요. 왠지 모를 동지의식이 느껴져서 저는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가슴 깊은 사연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트럭은 빨간불 신호에 맞춰서 정차해 있었고 덜덜거리는 엔진 소음 속에서 그 남자는 깊은 들숨을 한번 쉬고 나서 절 보고 말했습니다. 고작 4년이요? 전 10년이나 그 집에서 자랐지만 한순간에 버려졌다고요. 공부도 못하는 머리 나쁜 놈이 누굴지 모르는 씨의 자식이라 그렇다면서
계속 집에 두는 게 찜찜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아기였던 절 입양해서 키워놓고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11살 어린애를 그냥 버려버린 작자들이라고 그 집안이. 믿을 수 없는 기사의 이야기에 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시부모가 입양했다가 파양해버린 자식으로 따지고 보면 남편의 형님과 같은 분이었던 거죠. 11살에 파양당하고 고아원에 다시 보내진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양부모 만나서 다시 입양되기에는 너무 커버렸다는군요. 어찌어찌 두 번째 양부모에게 갔지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무엇보다 아이가 갖고 싶어서 입양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조금 타먹기 위해 명목상 자식인 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두 번째 부모에게 방임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채 자랐어요. 성인이 된 뒤에 깨달았죠. 난 그저 바닥에 아무렇게나 펴있는 잡초처럼 그런 팔자를 타고났다고. 세상에, 그런 몹쓸 일을 당하셨다니 얼마나 삶이 힘들으셨을까요? 제 이름은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지낼 때의 이름은 장성주였고 지금 이름은 두 번째 양부모가 준 이름입니다. 떠돌이처럼 여기저기서 되는 대로 살다가 30이 지나서는 그래도 내 고향은 이곳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변에서 살아왔어요. 딱히 기술도 없고 트럭이나 하나 장만해서 여기저기 물건 실어주는 운수업을 하며 먹고 살고 있었죠. 가끔 노 집사님이 이 집에 무슨 일거리가 생기면 항상 저를 써주셨거든요. 아니, 그 무섭고 차가운 노 집사님이요? 무서워요? 그분이 인상은 그래도 속정은 참 깊은 분이죠. 제 일당도 많이 얹어주시고 그저 제가 잘 사는지 궁금하셔서 일 핑계로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 덕에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5년 전에 아내마저 날 버리고 떠나서 진짜 확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집사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듣고 가라 하시대요. 죽기 전에 네 신세 망친 사람들은 가만두고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신의 사람들 웃는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씀이네요. 저도 복수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처지 비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되갚아 줍시다. 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죠? 나중에 우리 노집사님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분은 좋은 복수 방법을 분명 알고 계실 테니까요. 시댁에서 오랫동안 비서이자 집사 역할을 하시던 노집사님은 입이 무거운 분이셨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분이고 늘 근엄한 표정이라 시댁에 있는 동안 그분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사실 속으로는 시댁 사람들을 경멸하고 뒤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계셨던 겁니다. 기사님은 절 친정에 내려주고서 다시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혼녀, 아니 혼인신고조차 되어본 적이 없이 시댁에서 내쳐진 저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속의 상처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숨만 붙어있던 어느 날 박재원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재원 씨와 노 집사님, 이렇게 우리 셋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헌신짝 취급하며 내쫓은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건만 그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서 막막하고 미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박재원 씨 아니었으면 친정집 가서 비관만 하다가 나쁜 마음 먹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재원 씨 통해서 노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복수가 통할까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정말 강하고 냉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많고 파워도 있는 이런 집안에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몰라요. 견고해 보이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덕을 쌓으면서 쌓은 부는
어지간해서는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원망과 눈물 속에서 쌓아온 부는 언젠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더군요. 제가 비서 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유층 사람들을 지켜보다 보니 얻은 교훈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내려놓고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 그런데 재원 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가족으로 내쫓김 당한 세 번째라고 했는데 재원 씨와 저 사이에 누군가가 더 있었나 봐요? 아, 작은 사모님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군요. 금방 그분도 이 자리에 도착하실 겁니다. 이윽고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아리따운 여성분이 들어와서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는 저에게 그 여자분이 먼저 소개를 하는데 그 목소리 분명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채희 씨 당신을 알고 있지만 말이죠. 제가 바로 장성재 씨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저 역시 혼인신고하지 않고 2년간 식모이자 시바지처럼 그 집에서 희생만 당하다 쫓겨난 여자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노 집사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이제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상무님 댁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곱고 공손한 말씨의 여자분. 상무님, 아니 전 남편은 미혼이라 부인했지만 그때 이미 첫 번째 부인과 살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 된 게 장신의 사람들은 까도 못된 짓들이 끝없이 나오는 그런 집인지 모르겠어요. 엉겁결에 남편의 전 부인과 만나서 너무 어색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죠. 우리 네 사람은 향후 어떻게 장성진과 그의 모친을 다룰지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우리는 반격의 서막을 올리고 말았죠. 아니, 당신들은 내 부인이었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함께 이곳에 온 거지? 둘이 아는 사이였어? 지금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망칠 셈이야? 이봐 한비서, 가드들에게 얘네 다 쫓아버리라고 해. 남편은 저와 첫 번째 부인이 들이닥친 것을 보고 몹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마치 잔뜩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경비원들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2번이나 결혼했던 유부남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부인? 결혼을 2번이나 했어 당신? 뭐 이런 사기꾼이 다 있냐. 자기 취임식에 전 부인들까지 다 불렀다니 더러워서 정말. 그곳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갈라선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전 부인 둘이 나타나니 누구보다 똥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을 그 여자는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대관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계획한 복수의 장소는 남편의 회사 대강당, 그리고 전 남편의 CEO 취임식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죠. 저와 첫째 부인은 식 도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신임 사장의 취임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도 없이 저자와 결혼해서 모진 일만 당하다가 쫓겨난 전 부인들입니다. 같이 일하는 비서와 지금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렇게 여성 폭력이 심한 자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의 사장을 맡는다고요?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도록 우리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렇게 취임식 자리에서 우리는 핵폭탄을 터뜨려버린 겁니다. 회사에서 바른 이미지로 속여왔던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몇 년 전에 결혼했던 이 비서잖아. 그런데 전에 부인이 또 있었다고? 야, 장상무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한 작자네. 혼인신고 안 올리고 이미 2번이나 결혼했고 거기에 지금 한 비서랑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이지? 저런 시궁창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장 자리에 올라?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고 수근수근거리자
전 남편은 당황하며 우리를 내쫓으려 했던 거죠. 전 남편의 지시대로 한비서와 경비원들을 내보내려고 우리를 밀치려 들자 박재훈 씨가 막아섰습니다. 이봐, 장성진이 네 두 번의 결혼도 엄청나지만 너희 부모도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는가? 내 원래 이름은 장성주야. 한때 네가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지. 기억 안 나냐? 가뜩이나 흥분해 있던 전 남편은 재원 씨를 보더니 한참 동안 굳어 있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어렸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에 있는 모양이네. 너희 부모는 나를 버린 이유가 뭐라고 나한테 설명하던. 우리와 재원 씨 사정을 듣고 알고 있다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남편과 재원 씨가 나누는 대화에 대해 감도 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급했던 전 남편은 단상에서 직접 내려와서 재원 씨와 우리에게 두 손을 모아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원한을 갖고 복수하려는 모양인데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할게.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 제발 좀.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정하는 그의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밉지만 불쌍해서서 저도 오늘의 일은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원 씨와 첫째 부인도 저와 같이 일단 물러나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보이네. 그래, 네가 공경에 처해보니 어떠냐? 아직 나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어. 우리는 너에 대해, 너희 집안에 대해 깔 것이 무궁문진하거든.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지만 조만간 또 보자고. 우리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나와 소주를 마시면서 그 통쾌한 복수를 작축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노집사님이 술자리에 오셨어요. 일단 오늘 우리의 계획은 성공인 것 같군요. 회사에서 장상무의 승진을 취소하자는 여론이 있으니 당분간은 그 일을 수습하느라 바쁠 테죠. 그리고 근 사모님은 장상무를 어떤 돈 많은 집 딸과 결혼시키려고 추진 중이었어요. 호적이 깨끗하다고 총각이라 속였는데 그렇게 달로 나버렸으니 정략 결혼은 물 건너갔죠. 어찌 보면 그 여사는 우리 덕에 구사일생한 셈이네요. 속아서 결혼했다가 세 번째 와이프 된 줄 알게 되면 뒤로 넘어갈 테니까요. 우리 모두 이 말에 박장대소 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노집사님이 보여준 한 경제인 신문 기사에는 바로 전 남편의 오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원래 취임식 자리에는 기업 홍보를 하고자 몇몇 언론사 기자들을 불렀었는데 이런 대박 스캔들을 그들이 놓칠 일 없겠죠. 복잡한 가정사와 비리로 얼룩진 땡땡 회사 신임 CEO의 민낯. 이런 타이틀로 전 남편의 치부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린 거예요. 전 아직 제 억울한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대로 복수를 끝내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모두 터뜨려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을 거야. 다들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에서 돈이라도 뜯어내야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죠. 아직 재원이의 카드는 협박용으로 남겨두자. 조만간 평창동에서 모두를 불러드릴 테니 그때 요긴하게 쓰일 거야. 노지선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을 멈추고 있는데 진짜 평창동에서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전 부인들에게는 낯익은 집이지만 재원 씨는 아주 오래간만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았어요. 이 집, 가구는 변했지만 구조나 모든 것이 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군. 이 차가운 느낌의 디퓨저 향까지 똑같아.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부잣집에 대해 뭘 안다고 별소리 다 듣겠군. 잔말 말고 거기 자리에나 앉아. 할 얘기 있어서 부른 거지. 당신들이 보고 싶어서 집까지 오란 게 아니라고. 전 남편 옆에 있던 시모는 재원이라 한참 보더니 낯빛에 허옇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건데 좋은 집에서 키워주는 공도 모르고 버림받았다고 이제 와서 내 아들에게 칼을 건너? 그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난 첫 아들을 반길 거라는 예상은 눈꽃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키운 자식인데 조금은 반갑지 않아요? 네 집 자손인지 모를 물건이 아들? 그때는 돌팔이 의사가 내가 임신 못할 몸이라고 해서 절박한 마음에 입양했던 것뿐이지. 그런데 네가 오고 1년 만에 우리 성진이를 임신했으니 넌 필요 없는 존재지 안 그러냐? 우리 성주랑 잘 놀아주고 개 키우는 셈치고 당분간 둔 거지.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시모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러한데 듣고 있는 재원 씨는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인간도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살 만큼 사시다가 저 세상에 가세요. 자,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릴 불렀냐? 장성진.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돈 필요해서 내 취임식도 망치고 그랬겠지. 제대로 보상해주고 떨궈야 후환이 없을 테니 돈 크게 2당 10억씩 줄 테니 이거나 받고 입 조심들 해라. 10억이라.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접촉해서 우리는 다음 인터뷰 약속도 잡았는데? 맞아요. 아직도 우린 당신들에 대해 폭로할 게 넘치나니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여기에 우리가 받은 기자의 명함까지 보여주자 전 남편과 시모는 한쪽 구석에서 바삐 상의했습니다. 근사모님, 그 정도 보상에 이들이 과연 2분 뜻대로 따라줄까요? 10억이면 너네 같은 것들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야.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 더 원한다고? 물론이죠. 역시 이 집에서 협상의 감이 살아있는 것은 노 집사님 뿐인 것 같네요. 내가 파양당한 이후 지옥처럼 살아온 30년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이 성진이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자식에게 쓴 돈만도 10억 넘을 텐데. 이 자식이 어디서 자꾸 형 노릇하려 들어. 입양하면 어떤 인간들 사이에서 나왔을지 모르는 천한 것을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10억도 부족하다는 거냐? 전 남편의 말에 재원 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활 근육에 세찬 인생살이를 버텨온 재원 씨의 악력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전 남편은 나뭇가지가 나부끼듯 재원 씨의 팔에 놀아났고 시모는 가까스로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알았어. 내가 돈 더 준다고 한 15억쯤. 30억. 그쯤은 되어야 이들이 앞으로도 조용히 있어 주실 것 같군요. 노 집사님이 외친 30억은 전 꿈꿔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근 사모님이 몇 년 전 사둔 충남 지역 땅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에 들어가면 당장 100억이 넘는 돈이 떨어질 텐데 그걸 이들에게 나눠주시죠. 노발대발하면서 그 땅 판돈은 못 준다는 시모와 전 남편 앞에서 우리 셋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모는 우리에게 30억씩 보상해주는 대신 앞으로 출생이며 이 집안에 대한 모든 비밀을 함구하기로 각서를 쓰며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평창동을 떠나 입금하기로 한 날이 되었지만 어쩐지 돈이 오지 않아서 재원 씨는 다시 한번 강경하게 시모를 협박했고 겨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돈 30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서 전 우리의 복수가 성공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참,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시모나 성진 씨도 노지사님 안에서는 깍듯하게 대우해주고 신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노집사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서 노집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의 종이었습니다. 대우요? 신임이요. 저 집안 사람들은 자기 핏줄 외에는 그 누구도 좋아하거나 믿지 않는 종자들입니다. 물론 아버지나 저도 쓸모가 있으니 남들 앞에서 막대하지는 않죠. 하지만 저들의 속내를 알고 나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에 대해서 장씨 집안 뒤치다거리하는 신세를 끊고자 하셨습니다. 저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돌아가신 사장님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 감는 순간까지 그러겠다고 약조해놓고 막상 가시고 나니 무섭게 돌변하더군요. 자기 집 일을 돕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 병원비도 집도 모두 지원을 끊고 말겠다고, 또 제가 어느 회사에 가든지 그곳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절대로 출세는 꿈도 못 꿀 거라며 협박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 역시 젊은 나이부터 이 집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근 사장님 불륜녀에게 협박당한 일, 성진이가 사고친 수습 등. 저야말로 우리 아버지부터 저까지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장신애에게 털린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깊은 원한을 갖고 있었고 복수를 계획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노집사님의 말씀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인생을 사셨기에 뭐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었죠. 저에게 30억은 과분합니다. 절반을 노집사님께 드릴게요. 어차피 저 혼자서는 이런 돈 받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모두 노집사님 덕분에 얻은 돈이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첫째 부인과 재원 씨 모두 자신들의 돈을 노집사님께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집사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제가 누구보다 이 집 경제력과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로 무너질 집이 아니에요. 이 돈은 모두 그대들이 잘 간직하고 자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저는 장신애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에게 연통을 넣을 것이니 그때는 저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꼭 불러주세요.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노집사님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뒤로 가끔 문자나 카톡으로 안부를 물을 뿐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하지만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깊은 원한만큼 노집사님의 복수는 얼마나 깊고 처절할지. 노집사님 자신을 위한 복수를 기대하고 있어요. 언젠가 때가 와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저도 이곳에 그 후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물론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다면 말이죠. 이제 제가 누가 결혼했냐는 질문에 뭐라 대답할지 난감하다고 했는지 이해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결혼했다가 갈라선 일화를 설명하며 한번 다녀왔다가 적절할지 아니면 그냥 깨끗한 호적만큼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벌이 내려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제 사연처럼 말이죠. 그럼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부터 살고 싶었던 때보다 죽고 싶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원치도 않은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얼마 안가 도망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야 했죠. 물론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저 말고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혹은 홀아버지 아래에서 사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애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할 줄 알고 없는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손이나 들어올리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였다는 거죠. 야, 어서 가서 술이나 사와. 얼른 안 일어나고 뭐해? 아버지 말이 말 같지 않아?
네, 알겠어요, 아빠. 저는 대충 심부름을 다닐 수 있는 6살, 7살 때부터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다녀야 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애들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술 사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러 온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술을 안 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워낙 시골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서로 다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아버지 딸이란 걸 알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틈만 나면 저를 시켜서 술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멍가게에 제가 들어가면 당시 가게를 운영하시던 할머니는 아이고, 아빠가 또 술 사오래? 하시며 익숙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몇 번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챙겨준 소주병 3개, 그리고 저를 안쓰러워하며 슬쩍 넣어주는 불량식품 하나. 검은 봉지를 달그락거리면서 집에 가는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 가봤자 아버지는 또 술을 먹고 있을 테고 제가 사온 술로 최소한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취한 상태로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놀면서 시간을 때울 곳은커녕 집들도 띄엄띄엄 있는 시골에서 제가 집 아니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 와? 빨리빨리 와야지. 게다가 평소 도착하는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버지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 늦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와서인지 저는 초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자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가방 같은 것도 제대로 없어서 어디 버려진 것을 주워가지고는 제가 직접 바느질을 해가며 써야 할 정도였지만 적어도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고 아버지도 설마 학교에 있는 저를 불러서는 술을 사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가 싫다면서 맨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자고 학교에서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것은 좋았어도 친구들과 제대로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 어린이날에 엄마가 이거 사줬다? 우와, 장난감 자동차네? 나도 갖고 싶다. 진아야, 너희 아빠는 뭐 사주셨어? 나는 그냥 집에 있었어. 집에? 왜? 그냥 아빠가 집에 있자 해서. 우리 집은 어디 잘 안 가. 동네에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 아는 얼굴이긴 했어도 솔직히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부모님 이야기하고 자기 뭐 가졌는지 자랑하고 그런 게 보통이다 보니까 자랑할 것은커녕 어디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낯을 가린다는 핑계로 애들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너는 어디 살아? 나는 요 앞 개울가 아래에 사는데. 말 걸지 마. 나 공부해야 해. 어디 사냐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이 착해서인지 꼭 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거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애초에 위와 같은 이유로 애들과 어울리기 꺼려했던 저로서는 그 남자애만큼 불편하던 사람이 또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남자애가 다가오는 것 같아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등 어떻게든 남자애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남자애도 오기인지 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면 헐레벌떡 뛰어오다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만 도망가고 나랑 놀자. 아이씨, 따라오지 말라니까. 남자애는 좀 끈질겼어요.
솔직히 저도 그냥 부끄러워서 집안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싫어서 친구들을 피했을 뿐이지, 사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친해지겠다고 따라오는 애까지 있으니 저도 결국 그렇게까지 방어막을 쳤던 것이 무색하게 얼마 안 가서 금방 마음을 열고 그 남자애랑 친해지게 되었죠. 저희 우정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밝히기 싫었던 저희 집 사정도 남자애가 자연스레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등 너무 힘들었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 또한 일절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냐고 딱 그 한마디만 한 뒤 언제나처럼 저와 친구로 지내주었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행동에 같이 분노해주는 것도 혹은 위로해주는 것도 저에게는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지금까지와 별다를 게 없는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제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의 횡포는 심해졌죠. 그래도 어릴 때는 본인이 돈을 주고서 저한테 술을 사오라고 하더니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야, 네 돈으로 술을 사와야지 어디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라며 제 돈으로 술을 사오지 않으면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기 바빴습니다.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말이죠. 용돈도 없고 학교 다니느라 시간도 없는 제가 어떻게 제 돈으로 술을 사올 수가 있겠어요. 덕분에 저는 술 취한 아버지가 집안에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돈들을 미리 주워 모아서는 그 돈으로 소주를 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아버지 술심부름 가는 게 쪽팔리기는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집을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소원했던 적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버지가 술심부름을 시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술심부름 하기는 싫고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원망스러워 저는 그만 아버지에게 생전 안 하던 대거리를 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이러고 사는 거 자식한테 안 부끄러워요? 어떻게 매일을 그리 살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가 쪽팔리고 창피해요. 술 심부름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요. 아버지 술은 이제 아버지가 사다 좀 드세요. 뭐야? 이게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쪽팔려? 창피해? 네가 그러고도 자식놈이냐?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 뺨까지 얻어맞았습니다. 부은 뺨을 어루만지면서 술을 사러 가는데 눈물이 왜 이리 나던지. 눈물과 콧물이 한데 섞여 얼굴을 적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말없이 잡아주더라고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주는 온기에 더 복받쳤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눈물을 쏟았고 남자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다독거려 주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싫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하루라도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혀온 이야기들도 그 남자애라면 할 수 있었어요. 그 애는 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그럴 수 있다면서 받아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상태였어요. 솔직히 TV 같은 거 보면 친구라고 하더라도 수준 안 맞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이다 보니까 남자의 부모님한테 친구로서 인사를 드리면서도
그게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인생에서 그나마 마음 놓고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러나 그런 저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철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너무 반갑다. 인철이 엄마란다. 우리 동네에서 자주 봤었지? 편하게 놀다가? 아, 네. 아들 녀석이 하도 네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또 여자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친구라고? 섭섭한데. 남자애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았어요. 장난기도 많고 친근하셨죠. 처음 보는 저에게도 무척 잘 대해주셨는데 그 따뜻함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처음이었던 저는 이렇게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인철아, 이것 좀 마셔봐라. 엄마가 요 밭에서 딴 건데 한번 사과랑 베놓고 갈아봤어. 맛없는데요? 건강 생각해서 먹어 이놈아. 네 아버지도 꿀꺽꿀꺽 잘만 마시더라. 늘 웃음과 장난이 오고 가는 이 집안을 보면 나와는 다르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너무 다행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두 분은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에 이미 소문이 났을 건데 그저 저를 생각하며 모른 척 하신 거겠죠. 암튼 인철이 어머님은 그냥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와도 된다고만 이야기해 주셨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두 분은 동네에서 저를 보면 늘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는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공부해? 라며 가게에 데려가서는 빵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라도 꼭 사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두 분의 호의는 제가 친구였던 남자애와 사귀게 되고 향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꿈꾸게 되면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에서 예비 남편이 된 그 남자는 너도 우리 부모님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어떤 때는 나보다도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거랑 혹은 연인으로 지내는 거랑 진짜 결혼까지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친구나 연인으로서는 괜찮지만 결혼할 상대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예비 며느리로서 두 분을 뵈러 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괜찮다니까. 나만 믿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넌 몰라. 고졸의 집안도 그럭저럭인 나를 쉽게 받아주실 리 없잖아. 나라도 내가 며느리면 싫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시댁 앞에서도 저와 남편은 한참을 옥신각신했습니다. 저는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고 남편은 이런 저를 답답해했죠. 결국 남편이 억지로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하여 들어갔지만 그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 보는 그분들의 표정을 마주할 자신도 없을 것 같아 반쯤 시선을 내리깔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뵈어요. 아이고, 잘 왔다. 우리 인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랑만 다녀서 대체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결혼할까 싶었더니 이제 보니까 진아가 제 짝이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구나. 난 며느리로서 우리 진아 너무너무 좋네. 진아야, 우리 못난 인철이 데려가줘서 고맙다. 이 녀석이 속 좀 썩이더라도 잘 데리고 살아주렴. 혹여나 한눈 팔거나 허튼 짓 하려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하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너무 떨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두 분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좋아해 주셨고 저도 정말 축복이란 걸 받은 기분이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희 집보다는 사정이 나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되실 분들도 집안 사정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을 위해서 아주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번화한 곳에 집을 얻어주시고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들은 1년에 한두 번 시댁 식구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난리인데 저는 오히려 저희끼리 몇 년 지내면서 시댁과 왕래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더 보고 싶고 옆에서 모시고 싶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그냥 여기로 올라와서 우리랑 함께 사는 거 어때? 정말? 당신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텐 좀 불편할 텐데. 나야 좋지만. 나도 좋아. 아무래도 떨어져 사니까 자주 왕래하기도 힘들고. 아버님 최근에 허리를 크게 다치셨잖아. 시골보다는 여기서 지내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시부모님은 특히 시어머니가 외려 반대하시고 나섰어요. 젊은 애들 둘이 사는데 우리가 가서 뭐해. 진아야, 마음은 고맙지만 괜찮다? 우린 여기도 편해. 괜히 니들 사는 데 가서 늙은이 둘이 짐대고 싶지 않아. 어머님, 짐이 아니라요.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딸처럼 잘 모실 테니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 저한테 딸이라 그러셨잖아요. 진아 너도 참. 처음에는 같이 안 살겠다고 하셨지만 제 고집은 못 꺾으셨죠. 꾸준히 설득해서 결국 남편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없는 제게 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제 진짜 어머니보다도 더욱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런 게 정말 부모가 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아주 작은 거라도 절 위해서 뭔가를 매일 사왔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우리 딸 생각나서 사왔어 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때는 제가 학생 시절 사주셨던 것과 같이 간식거리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머리핀, 어떤 때는 옷, 어떤 때는 꽃 한 송이. 종류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친구였던 남편밖에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시부모님에게도 저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누렸던 인생,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어릴 적 너무도 당연하게 누렸어야 했던 인생을 뒤늦게나마 체감하게 해주신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진아처럼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비해서는 조금 무뚝뚝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의 아내인 저마저 마음 깊이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그 전에 남편이 저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며 마구잡이로 쫓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일찍이 나쁜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절망 속에서 살아왔었고, 그런 절망에서 저를 끌어당겨 준 것이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서 저는 죄스러운 게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저만 귀찮게 굴며 술을 사오라는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몇백만 원씩 돈을 내놓으라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와서는 못 살게 굴고는 했거든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이지만 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드려요. 뭐가 어째? 어디 자식 새끼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지금껏 너 키워준 값 정당하게 받겠다는 건데 그걸 왜 못 줘? 당장 내놔! 아버지, 저 이제 출가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심부름하던 어린애 아니고 아버지한테 돈 드릴 이유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예요. 뭐야? 이놈 자식이! 네, 아버지는 다짜고짜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키워준 값 받아야겠다고 어린애처럼 생떼를 쓰시곤 했어요. 해도 너무하셨죠. 그날도 그랬어요. 아버지와 신랑이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잔뜩 취해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았고 저를 위협하셨습니다. 돈 안 주면 이 집을 다 부숴버릴 거라면서요. 그날은 시부모님도 외출을 하셨고 남편도 직장에 가 있는 터라 아버지를 혼자 상대해야 했기에 저도 아버지가 좀 무서웠습니다. 지금 떠올려봐도 그 순간 아버지 눈빛이 뭐랄까?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한이 잔뜩 맺힌 짐승의 눈빛 같았고 또 너무 공격적이어서 누구든 그게 저라도 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싸우면서도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얼른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야, 너 내가 지금까지 말로 하니까 안 들어 처먹나 본데. 그래, 내가 몸으로 보여줄게, 어? 그럴게. 야구방망이 여기 있네. 이걸로 부수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남편이 평소 야구 동호회에서 나가 쓰곤 했던 야구방망이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가구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장, 침대, 유리잔, 식탁. 아버지 손길로 그 소중한 것들이 모두 부서져 나갔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저 덜덜 떨기만 했어요. 모르겠어요. 당시 성인이고 결혼까지 한 여자였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식탁 아래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이 광경을 보자마자 급하게 저희 아버지를 막으셨어요. 사돈,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나 놓으라고 저리 비켜!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저희 아버지를 잡으셨고 시아버지는 제게 달려와 괜찮은지부터 살피셨어요. 아버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뒤이어 들어온 남편까지 합류하자 그제야 방망이를 손에서 놓으셨어요. 번번이 아버지의 난리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해결해 주셨던 게 늘 미안했는데 조용한 동네가 제 아버지 때문에 시끄럽고 제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분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자 한동안 부끄러워 방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제게 시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니? 왜 아무 잘못도 안 해놓고 이렇게 굴어? 우리 눈치 볼 거 하나 없다. 그래, 앞으로도 또 이런 일 있으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더군요. 멀쩡한 집안의 며느리였다면 좋았을 텐데 술에 취해 자식 돈이나 뜯어내려는 집안이라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에도 성에 안 찼는지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차마 여기에 쓸 수도 없겠네요.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라느니 부모가 당장 돈이 없어 죽어가는데 어쩜 그리 매정하냐느니 자식에게 단 하나 해준 것 없는 양반이 그런 말을 해대고 있으니 실소만 터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친구를 만나 들어보니 아버지는 술도 모자라 도박판에 기웃거리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였죠. 아유, 네 아버지 말도 마라. 완전히 도박 중독이야. 아이, 거기에 빠져서 너뿐만 아니라 나한텐까지 돈 달라고 사정사정 난리였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붙잡고 돈 달라 떼쓰고 협박하고 갑자기 무릎 꿇고 그 꼴 아주 진저리가 나서 네 아버지랑은 인연 끊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도 얼른 이사를 가든 뭘 하든 해서 아버지랑 영영 인연 끊고 못 볼 곳에 가서 살아. 그게 마음 편할 거다. 네, 아저씨 알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게 부모 자식 영 끊는 것이더라고요. 대체 아버지랑 전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던 걸까요? 막상 아버지랑 연을 끊고 정말 이사라도 가려고 시부모님을 다 설득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김철수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기 병원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보니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의사 말에 따르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얼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 금액은 당연히 만만치 않았어요. 왜 대체 이 사람과 얽혀하나 저는 누워있는 아버지 앞에서 한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벗어나려 했는데 왜 이리 날 괴롭히는 건지, 대체 내가 전생에 뭔 죄라도 지은 건지.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모아두신 돈이라며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어머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어떻게든 돈은 구할 수 있어요. 진아야, 마음 쓰지 말아라. 우린 괜찮다. 일단 아버지는 살리고 봐야지. 그날 시어머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하늘이 무심하다 싶어서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참 아버지다웠습니다. 병간호해줄 사람이 없어 제가 병실에 갔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술을 못 먹으니 불편하다는 둥, 왜 제 표정이 그러냐는 둥 짜증만 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돈도 시부모님께서 해주셨으니 감사 인사 정도는 하시고요. 아니, 내가 왜 그 양반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해? 내가 언제 뭐 나 살려달라 했어? 나는 그냥 죽어도 돼. 삶에 대한 미련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지금 살아서 술도 못 먹고 이게 뭔 짓이냐. 대체 왜 날 살려내선. 아무튼 그 양반들이 돈 쓴 거 가지고 생색내고 싶거든. 난 그 꼴 보고픈 마음 없으니 내 앞에서 하지 말라이라. 진짜, 아버지. 아픈 사람에게 더 뭐라 할 수 없어 입술만 꾹 누른 채 돌아섰던 게 여러 번이었어요. 그냥 자기도 힘들고 아프니까 저러겠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참으려 했건만 아버진 참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진상짓들을 계속 해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시부모님이 아버지를 보러 오셨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어찌 그러냐며 아픈 허리 끌고 힘들게 시간 내서 오신 거였어요. 사돈, 좀 괜찮으세요? 회복 중이라 들었는데 많이 아프시죠?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빈손으로 오셨네요. 네? 아니, 병문안 오면서 뭐라도 좀 사오시지. 주스 하나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께 감사 인사는커녕 보자마자 주스 안 사왔다고 뭐라 하시는 아버지. 정말 학을 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을 끌고 곧장 밖으로 나왔고 병실에 돌아와선 아버지와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최소한 인간으로서 도리는 하셔요. 감사 인사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시부모님, 아버님 살려주신 분들이에요. 생활 형편 넉넉해서 그분들도 아버지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고요. 제발 최소한의 양심 좀 가지고 사세요.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야, 내가 말했지? 저 인간들 생색내는 꼴 안 보고 싶다고. 그러니 병문안을 왜 오게 해? 내가 그럼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빌어야 돼? 난 그딴 거 안 해. 하려면 네가 해. 아버지 병간 오고 뭐고 정말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병간호를 받으면서도 늘 투덜댔고 얼른 죽고 싶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해댔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몰래 담배를 피다가 걸리기까지 했죠. 그쯤 되니 병실 사람들도 아버지 잘못 만난 저를 좀 불쌍하게 보면서 안쓰러워하더라고요. 병실 생활 더럽게 갑갑하네. 야, 나 여기서 나가면 네가 밥도 좀 해주고 그래라. 응? 내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고 술도 좀 넣어놓고. 아버지 끼니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기가 막히네. 네가 나 안 챙겨주면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야? 아주 아버지 죽으라고 자식이 제사를 지내네, 제사를 지내. 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아버진 퇴원 후 저에게 와서 밥을 하고 가라 했지만 전 가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이 아버지의 징글징글한 돈부탁 문자가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아닌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 생각하는 큰 건이 있는데 자네가 이 회사에 투자하면 자네랑 내 딸이랑 아주 잘 살 수 있어. 응?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니들 위해서니까 돈 좀 줘봐. 응? 남편은 제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좀 지쳐가는 듯했고 저도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가시 갔던 아버진 몇 달 후 원하시던 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장례 안 치를 거라는 저를 설득한 사람 또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일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아 하는 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중에 더 나이가 먹고 나서 그래도 가족이라고 괜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장례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두 분이 이야기하신 후회할 일이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또한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두 분에게 더 잘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제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남편과 시부모님만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저희를 괴롭힐 만한 일이 없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아들 둘도 낳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무리 없이 입학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언제나 딸이라고 부르면 자식만큼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신 것들이 있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식사 드실 시간이에요. 너 누구야? 우리 아들 데려와.
언제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팔을 퍽퍽 치며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져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없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에 들리면 병과 소변 냄새로 온 방에 지린내가 그득했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연로한 시어머니가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저희 곁에 오래오래 살아계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했고 깨어 계시는 시간보다 주무시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진 못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수발을 5년 정도 들었을 때 결국 시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게 처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발견한 시아버지는 장례치를 꽃 알아보려 이라며 애써 슬픔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장례 치르는 3일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라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 일어나 뭐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물건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방만 정리해달라고 해서 큰 이삿짐 박스에 시어머니가 생전 쓰시던 물건들을 전부 차곡차곡 담아놓고 베란다에 옮겨놓은 뒤 방을 깔끔하게 치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을 다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것만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장보고 왔다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맛있는 거 사왔다며 같이 요리하자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 언제나처럼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실 것만 같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몇 년 뒤 시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전부 말아먹고 말았죠. 심지어는 자식들 돈까지 다 사업 자금에 투입해서 일을 벌리다가 사기를 당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릴 적 저에게 잘 대해줬던 친구로서의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했을 시절에 언제나처럼 저를 좋은 동반자로서 대해준 남편의 모습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와는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제 이혼 이야기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죠.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일단은 따로 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리해둔 시어머니 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짐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짐을 정리하다가 베란다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시어머니의 상자를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보았죠. 시어머니 옷, 수첩, 심지어 효자손까지 시어머니 흔적이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웬 편지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분명 상자 안에 들어있으니 제가 챙겨놓은 것은 맞는데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관해 두셨나 싶어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얀 편지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 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둔 편지였죠. 가끔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단다.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신혼집 마련해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던 네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흐릿하게나마 남아있다. 이렇게 금방 정신이 오락가락할 줄 알았으면 그동안 멀쩡할 때 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너는 나와 남편에게 매일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너같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줘서 더 고마운 걸 알고 있니? 장난처럼 딸이라고 부르는 내 말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도 한 번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정말 친딸처럼 나를 따라줬던 너에게 나는 너무나 큰 위안을 얻었단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구나. 너에게는 여러모로 부족한 놈이지만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혹여나 내 아들 녀석이 엇나간다면 이를 안쓰러이 여기고 부디 잘 돌봐주었으면 한단다. 너에게 꼭 나의 편지가 닿아야 할 텐데. 그리고 진아야,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땐 진짜 내 딸로 태어나주렴. 그때는 이번 생에서 못다한 만큼 더 잘해줄 테니.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셨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에 아무도 없는 집 베란다에서 오열을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정말 가능하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다음 생에는 시어머니 친딸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지금 시어머니 짐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보다가 이렇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억측일 수도 있고 우연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자기 아들 한 번 봐달라는 부탁을 제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붙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나가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 짐을 보다가 편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시어머니가 당신 한번 잘 봐달라는 부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당신도 정신 차려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기만 했죠. 그 뒤로 지금 저희는 원래 살던 고향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밭을 빌려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진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남편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그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일을 한 뒤 새벽 늦게 귀가를 하곤 해요. 이제 저희에게도 조금 더 좋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비록 제 어린 시절은 아버지 만행으로 세상을 등지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의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곁에서 남편이 엇나가지 않도록 도우며 저희끼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